여기 그 공간을 아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여기서 박공부 모임 했기 때문에 많이 오셨을 텐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있는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고요. 여기 옆에가 바로 사무실이랑 공유구역이 하나 있고, 여기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교육실로 하나 조성이 됐는데, 박공부할 때 편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아마 정명훈 선생님한테는 그래도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공유구역을 통해서 먹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 이런 공간에서 사실은 학교 급식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특히 이제 친환경 급식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초기부터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 관련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의제를 함께 그 고민도 던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공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지원이나 뭐 협력한 건 거의 없어요. 장소만 잘 사용하세요 했고,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 우리 이효희 소장님이랑 정면 선생님 다 준비해서 하셨고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아마 북토크 마지막이면서 마지막을 그동안 지역에 있는 분들과 선생님과 연을 맺고 있는 많은 분들 좀 모여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시간인데, 굳이 저한테 사회를 하면서 아마 이 공간을 책임지고 있어서일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도 하고 있고, 여기는 그 안양군보감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센터장 강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즐겁게, 이효희 소장님은 저에게 오늘의 일정표를 주셨으나 참고는 하되 약간 무시하고 참고는 하고 약간 무시하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로 누가 왔는지 우리 이제 편안하게 좀 인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계속, 원래 토크는 수다 떨기잖아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 이제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한 말씀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마 준비를 하고 싶을 텐데 누구 있는지 하는 패널도 잠깐 인사도 하고, 자기는 누구다 이렇게 좀 소개하시면서 서로 누군지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이미혜 대표님부터. 앉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안양군보의원 같은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대표 맡고 있고요. 이미혜라고 하고요. 현재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했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아직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명원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들 학교에 영양사 선생님이셔서 제가 이제 급식소위원회, 뭐 급식소위원장 뭐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인연을 좀 맺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같아서 많이 찔리면서 반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이 자꾸 나가게 되는 것 같고요. 선생님과 1년, 2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하고의 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고집을 하셨구나, 이래서 굽히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지금 선생님 바뀌셨잖아요. 이제 그 퇴직하시면서. 근데 그런 예전의 모습 같은 것들도 자꾸 떠오르고,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네, 그립다라는 그런 단어를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좀 낯설어서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긴장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좀 많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동초등학교에 있는 지금 현재 조리 주무관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조리사인데, 예, 올해 20년 좀 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김선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 이따 하실 거잖아요. 네. 네. 우리 회장님부터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 친노년 매장 맡고 있는 김상곤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화성이 고향이 아니고요. 저는 귀농한 사람이에요. 제가 1999년도 귀농해가지고서는 대나무를 심었죠. 대나무를 이제 이렇게 산에다 꽂아놨는데,
하는데 원래가 모르면 사고 쳐요. 결혼도 알면은 못합니다. 항상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 친다고 처음에 배낭을 꽂아놓고 유기농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제가 심한 말은 안 할게요.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평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사실 저는 한 20년을 거짓 농업에만 몰두했어요. 왜 그렇게 없는 게 이 유기농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농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성공은 해야 돼가는데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또 배울 때도 없고 그래서 한 12년을 아주 힘들게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서 지금 이제 전국에 한 50농가 정도가 돼요. 저희랑 같이 유기농을 하는 농가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도 있고 또 뿌듯함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여태까지 뭐 5회까지 했습니까? 7회요. 예, 사실 참석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참석한 게 한편으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무쪼록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보안초등학교 영양교사 박선영입니다. 저는 정용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지금의 영양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원래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어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모임을 가고 싶었지만 못 오고 사실 이 마지막에 장명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또 토크하라고 또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토크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자리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부담되긴 하지만 편안하게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다는 거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편하게 어디서 오신 누구라는 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저는 위원회에서 왔고요. 노란색 아이들 지원하셨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공부 책 열심히 읽었고요. 예, 그동안 토크도 몇 번 참여했는데 오늘 마지막 토크여서 좀 재미하는 이야기, 나눈 이야기 더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기부양가정건강복지지원센터 소속인 식생활 강사 민주홍입니다.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쳐 보려고 좀 이렇게 좀 선생님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여기 참여하게 돼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좋은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백초등학교에서 2년 전에 퇴직한 영양교사였던 남기입니다. 정명옥 선생님을 영양교사 중에서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고요. 그리고 급식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양교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대상으로 일반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년 동안 학교 급식 현장 또는 지역교육청, 강교육청에서 다 급식 관련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퇴직하고 사실은 이렇게 어제 용사들이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은 이제 퇴직했다 만세하고 놀고 있는데 정명 선생님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고 교육시키고 막 이러는 거 보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제가 조금 한배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 듣고 혹시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남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여행사 한상지입니다. 학교급식 현행은 한 25년 정도 됐고요. 저는 전용 선생님은 항상 그동안 제가 안양에서 급식 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먹는 먹거리에 대한 문제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걸 고민하시고요. 그 고민이 궁금하고 또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북토크가 의미 있는 자리고 또 마지막 자리라서 너무 아쉽고 해서 바보 마중에도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소장님도 하시죠. 네. 소장님도 한마디 하시고 하시죠. 네, 그림자는 아니니까. 예, 저는 그 신명작품이라고 학교급식 신문인데 거기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건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신명작품 TV에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정명욱 선생님이 신명작품 이사하셔요. 이사하시고 또 이제 기자로 또 활동을 또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그 북토크에 대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을 한 그 소회를 또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명호 기자 이름으로 이제 글을 쓰시면 그 글에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이 영상을 이제 저는 이렇게 첨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명호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기사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 쓰고 저는 영상 첨부하고, 신앙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서히 책을 펴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풀씨라고 합니다. 저희가 책 제목을 지을 때 여럿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밥 공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참 좋다 생각했었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 공부라니, 세상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밥을 공부할까? 그렇지만 우리는 늘 밥을 공부하고 몸으로 익히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 처음으로 안근일까 어디 의과대학이지? 의과대학에서 부시게 관심을 많이 보셨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양국도 가천이 있고요. 네, 나중에 헛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저도 교육공채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이라고 하고요. 서경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근의과 공동분실 식생활 강사하고 있는 임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도움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제 먹거리나 식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지식을 얻고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급식에서 나온 가는 시민의 먹거리를 정책들을 실행 지원하고 있는 먹거리 종합지원센터의 팀장 유혜은입니다. 오늘 구운 계란 드시면서 저도 같이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계란을 구워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의왕시민 같습니다. 여기 발표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제 환경 캠페이너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영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공정무역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부천중학교에 말씀하셨듯이 급식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밥 공부를 처음부터 그래도 좀 빠지지 않고 최대한 와서 스터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새로운 급식 문화라든가 또 기후위기를 위한 축산업이라든가 비건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시야가 확장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밥 공부 마무리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정명호 선생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정비어청 같아요. 용비어청.
있고 이러더라고요. 정명옥 선생님하고는 선생님이 친환경 우산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2006년도에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도 친환경 급식을 알아서 하고 계셨던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관계로 쭉 알고 있고 희망목걸이 네트워크 감사시고 희망목걸이 네트워크 정명수 이사시고 강미재센터는 또 이사시고 이호희 박사님 또 이사시고 아시겠죠? 희망목걸이 네트워크는 먹거리 관련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라서 그렇습니다. 정명욱 선생님과의 인연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2006년부터 인연이셨다고 하는데 저는 2007년도부터 제가 병아리 활동가일 때 처음으로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해서 만나뵀는데 저는 초심을 잃고 이제 뭐랄까 행정기관 급식지원센터의 경영기획팀장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행정의 물을 좀 많이 먹어서 관료화를 많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더 초심을 일깨우는 저보다 더 활동가 같은 그래서 많이 배우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기 지속가능농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효희입니다. 제가 이 박공부 모임을 같이 정명호 선생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흔쾌하게 시작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올 한 해 저희 연구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가장 보람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로 이 박공부 모임이 손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PPT로 준비를 해와서 거하게 한번 우리 박공부 모임이 어떤 걸 했는지 좀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시간 드리려고 했더니 자기소개하려고 이렇게 바로 또 하시네요. 네, 여기 이거 보시면 네,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 연구소에 창립 총회 때 초대도 안 올렸는데 정명호 선생님이 오셨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정명호 선생님한테 호기심이 이제 선생님께서 다 오셨는데 뭐 이렇게 애초에 2021년부터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경기도에 우리 김상곤 회장님 참여하셨지만 경기도에 친환경 농업하시는 농민분들이 만든 경기가 들어가니까 뭔가 공무원이나 뭐 이런 조직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되고 있고요. 연구소 이름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소의 취지를 소개하고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차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구소의 목표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분들의 지혜를 연구소에 기본 바탕으로 삼아서 농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생태 유기농업을 확대하는 연구소로 이렇게 저희 3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를 후원해 주시는 이런 회원님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공부 모임은 이제까지 7번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8번째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늘 우리 모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같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그 7번의 모임 중에서 정은정 선생님이 첫 모임 때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밥 먹기의 역사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탄소 급식은 가능한가? 그래서 결국 우리 고기, 비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다양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번이죠. 학교 조리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최진선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조리사님들이 함께 토론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학교 급식이 지속 가능한가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도 책 읽고 와서 우리가 같이 소박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우리 박공부에 대해 정명호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토크를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을 또 심화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원장이 다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퇴직하셨지만 우리 정명 선생님을 거의 투사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부터. 정말 사실 저희가 우리는 2년 언제부터죠? 잠깐 하겠는데 모르겠는데 둘 다 이제 모르겠는데 했는데 정말 투사 같았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을 했거든요. 무상급식 그 주민직선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나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지, 친환경급식 어떻게 하지 할 때 이제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친환경급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강식단 개발 TF도 하고 식재료 구매 개선 TF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매 TF랑 모든 추진단에 정면 선생님이 꼭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일반화되기 전에 한참 운동을 일반화되기 전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했던 몇 개 학교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레시피북처럼 책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농정원이 만들었는데 그때도 그 책의 저자 중에는 정명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당시에는 뭐 친환경 급식을 하면 위탁 급식도 많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 단가 안에서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양 선생님의 수고로움과 그 안에 있는 조리사, 조리 실무원들의 엄청난 사실 수고로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 굉장히 많은 내부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투사 맞습니다. 내부에서의 투쟁 그리고 이게 이제 밖으로 본인이 혼자 현장에 실천하는 것을 혼자 자기 학교 삼성초등학교 한라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지역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자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늘 보면서 우리가 공무원도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양교사가 공무원 맞거든요.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이고 영양교사들 보통의 영양선생님은 좀 달라. 교사들 좀 달라. 그래서 굉장히 정말 투사다운 분이셨고 이런 분이 지금은 퇴직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30년 이상의 경험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밖에서 이렇게 흰 머리 이러다가 파뿌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도록 계속 또 자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사회 변화를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정명 선생님이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소회도 있을 텐데 이 밥공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출판한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독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북토크도 해보시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우리 이제 밥공부의 저자 우리 정명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용교청과 얘기 나올 정도로 좀 너무 심한데 또 앉아있기가 민망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참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묶어서 낸 이유는 정년퇴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년 11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3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에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급식운동이라는 것을 30년 중에 한 23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제 그 친환경 급식을 소위 그 시민단체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과 만나서, 학교 급식을 친환경으로 좀 바꿔내려는 노력을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당연하고, 내부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장이나, 또 여기 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조리 선생님들조차도 급식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도 이해받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소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간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학교 급식을 이해시키는 목적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그 목적이 달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밥공부 7번 하면서 저도 이제 다시 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더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그 책을 내게 됐고요. 출판 이후에는 일단 반응은 저한테는 오늘 용비어찬 것처럼 반응이 좋았죠. 되게 왜냐하면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책이 없었기 때문에 잘 쓰였건 비교 불가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잘 쓰여진 책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 또 이게 어떤 비판도 받고 할 텐데 비교 불가라는 것 때문에 다들 반응을 좋게 해줬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식생활 교육 강의 요청도 해서 몇 번 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선배님 두 분이 오셨지만 그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는 전국의 교육청 급식 담당 선생님들 다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되게 기뻐해 줬어요. 저를 이제 아는 분들은. 그래서 그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밥공부 모임에 대한 그 의미는 부여를 하려면 한이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책 내용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고, 저도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면. 앞으로 계획? 여기 우리 그 틀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 얘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소장님 주신 미션이에요. 네. 아직까지 더 우리 사회가 학교 급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국소적인 것 같아요. 한 끼 밥을 먹는 그걸로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교육적 어떤 매개물로서의 기능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면 계속 그런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획입니다. 말씀 다 하시면서 예. 그 사실은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이렇게 뭐뭐를 좀 말해달라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뭐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듣고요. 이제 다 함께 편안하게 좀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여기 순서대로 일단은 한 말씀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이제 본인은 원래 기농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이게 안양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동료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회장님 오셨고, 제가 이제 올해 무슨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정부가 해마다 농림업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4월달에 발표한 저를 보니까 드디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농업 가구가 있잖아요. 농가 수가 드디어 이제 100만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99만 9천 가구래요. 그래서 99만 9천 가구. 그리고 사실 농민 인구가 20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5,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서 99만 9천 가구가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중에 친환경, 특히 유기농이라 하면 정말 손으로 셀 수도 없이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아마 농업 생산이 가진 어려움은 아마 다 올해 특히 많이 체감하고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기후위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생산자로서의 고충과 어려움, 거기에서는 친환경 급식이 가진 의미,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일단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또 이런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정명옥 선생님의 그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이렇게 들을 적에 우리만 뛴 게 아니었구나. 같이 주위에서도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런 우리의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급식이 자리를 잡았구나. 사실 근데 요즘은 서울은 친환경 급식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도 경기도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하는 우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어떤 애로점을 갖다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구든지 친환경 유기농을 하면 겪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하면서 사실 우리 보통 시민들은 못 느끼고 있죠. 여름에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 틀면 되고 겨울에 조금 추우면은 온풍기나 또는 그 보일러 조금 더 가동시키면 되고 그 정도의 기후위기를 갖다가 모든 국민들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우리 농업에서는 올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은 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논이 물에 잠기고 물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봄이 지나가지고 좀 봄이 좀 지나면 조금 살만했을 적에 벼랑간에 6월부터 불볕더위가 와가지고 작물을 이렇게 재배해서 심어놓으면 작물이 그냥 다 뻗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그 회원들 중에서도 당근을 3번 심어가지고 3번 다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심어야 되냐 해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어서 심어야 되냐 하는 정도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식량 안보가 이제 앞으로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파리협정에서도 지구온도가 1.5도를 넘기지 말자라고 계속 지금 해왔잖아요. 근데 작년 올해 1.4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농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냐. 비근한 예로 사과가 지금 저기 전부 강원도로 올라가잖아요. 사과농사가. 대구 사과가 강원도까지 갔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배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기후가 바뀌면서 태양볕이 너무 세가지고 모든 과일이나 야채가 익어버려요. 햇볕에. 그래가지고 올해 햇볕에 익어가지고 많은 손실들을 농민들이 받고 그거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사단이고 있는데 그랬듯이 사실 먹거리가 건강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먹거리 유기농 정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답답한 거는 우리나라의 농토의 30%만 유기농으로다가 전환을 해도 제가 통계 나온 걸로 듣기로다가는 우리나라가 203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탄소 몇 프로까지 낮춘다는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자동차 세워놓을 수 없고 다 이렇게 차 타고 오셨지만 홈트가 갔어요. 못 세워놓죠. 또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공장 문 닫을 수 없어요. 그건 어쨌든 다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업에서의 변화가 탄소를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업의 전환식 그거는 사실상 좀 답답한 건 정부에서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EU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을 2030년도까지 유기농업을 25%로다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협약도 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계속 그래프를 보면은 유기농업이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정책은 사실 농민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농업은 할 수 없잖아요. 농민들도
먹을 수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뭐 환경에 좋다, 지구를 살린다, 이건 뭐 나의 뭐 생각이고 나의 철학이다, 이거는 사실 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거를 갖다가 누가 뒷받침해 줘야 되냐? 그거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뭐 유럽이나 EU의 한 8분의 1 수준의 지원 정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농민으로서는 그게 좀 안타깝고, 이제 한 가지 그래도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친환경 농가가 줄지 않고 현상 유지해요. 경기도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주제에도 되겠지만 학교 급식이에요. 학교 급식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 농민들, 친환경 농업을 원했던 농민들의 판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참 천만다행이라도 항상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참 자리를 처음에 잘 잡았습니다. 기농할 때 전라도로 왔으면 당신은 사용했을 텐데 기농을 하성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았다 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 급식이 사실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조리하시는 분들이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 눈높이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요 밑에 그 청과시장 있잖아요. 이 청과시장에서 판매하는 저 물건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보면 너무 포장이 이쁘고 너무 깨끗한 농산물이거든요. 거기에 눈높이가 맞춰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사실 그거는 마음에 들질 않고,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이해가 가요. 뭐냐면 만약에 그걸 조리를 했을 때 거기에 벌레가 나오면은 그거를 학생들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그 학교 급식이나 또는 공공급식을 갖다가 앞으로 활성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유지시키면서 가려면은 그런 사진이 올라와도 얘도 먹고 안 죽었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으네. 그 정도의 인식이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은 가깝게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두더지가 피망을 갉아먹었어요. 피망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나 그 땅에서 나는 거. 그 뭐지? 빨간 거? 뭐 그냥 빨간 비트를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근데 소비자가 그걸 그냥 사요. 똑같은 값을 치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지 학교나 학생이나 또는 우리의 일부 친환경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괴리가 크다 하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경기도는 약 2,500개 학교가 있고요. 급식을 먹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가 한 15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줄었어요. 전국에서는 우리가 처음 학교 급식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800만이 급식을 먹는다 막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500만이 좀 넘기 때문에 수가 많이 줄었지만 경기도에 이제 한 150만 명 정도 아이들 초중고 특수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50만 명 정도가 학교 급식을 먹고 있고 100% 전부 다 친환경 급식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도 경기도는 초등은 100%, 중학교는 한 55%, 고등이 한 10% 정도밖에 경기도 친환경 급식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있고 학교 급식이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학교 급식이 100%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과제로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경기도에는 1158개의 농가가 맞을까요? 현재 기준? 우리 친환경 농산물 제약 재배하고 있는 2,000 농가가 우리 출하에 약 1158개 농가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농가에 34개 출하회가 학교 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농업이 살아야 우리 먹을 것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또 정명 선생님이 책에 쓰셨으니까 도대체 친환경 학교 급식이 어디까지 왔냐 요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친환경 학교 급식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글쎄요, 제가 느끼는 걸로는 좀 유감스럽지만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급식을 구성하는 그 구성 식재료를 보면 이제 그 농수산 축산물 그 날 것보다는 점점 가공식품이 많아지고 있고요. 가공식품을 넘어서서 요새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초가공식품의 비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거의 60%?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쌀, 뭐 잡곡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따져봤을 때 60, 70%가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공식품은 지금 이제 여기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좋은 가공식품, 그러니까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이제 선별하고 검증해서 학교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단가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선뜻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친환경 학교 급식을 온전히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제가 친환경 급식 운동을 할 때부터 얘기했던 게 친환경 학교 급식이 뭐냐 그 정의부터 좀 정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식재료의 구성도 구성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해서 소비를 하느냐 이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냐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친환경 급식 아니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지금이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과는 또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이 그 위생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그 뭐죠? 로컬 푸드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옆에 장이 있어도 그 장에서 이렇게 사다가 급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많이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공식품에 대한 것들도 가공식품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랬을 때 그 가공식품의 내용, 그러니까 원료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꿔내느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친환경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학교에서는 정말 퇴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의 내용을 친환경화하는 것이라고 또 이제 여기 영양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영양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게 영양주의거든요. 영양과 영양주의는 다르죠. 영양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음식 이퀄 영양소가 아니잖아요. 먹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하기 이제 영양,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것은 아주 일부분일 텐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영양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래요. 영양가를 계산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 영양학이 또 대학에서 그렇게들 배웠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한계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좀 영양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하면 깨알 홍보도 같이 좀 할게요. 저희 센터의 깨알 홍보, 틈새 홍보라고.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안양보험 가천 4개 시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인데 저희 관내는 174개 학교가 있고요. 초중고, 특수까지 174개 학교가 있고 학생 수가 10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정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경기도에서 저는 가공식품과 관련돼서 가장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품목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왜냐하면 이제 5가지 원칙이 저희가 있어요. 당연히 GMO 안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무항생제, 무농약, 그리고 화학적 합성 첨가물 제외, 방사능 없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가공식품은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걸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통상으로 다 바뀌었고요. 경기도 교육청도 이제 시범을 해서 한 30가지 주요 품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는 사실 계속 좀 확대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센터가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75개 품목 한 390개 제품 정도로 공급하고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서 지자체가 체액 지원을 엄청 하니까 우리 지역의 가공식품 체액 지원만 28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예산은 절대 깎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사용을 확대하고 좋은 품목을 확대하면서 원부재료 자체를 친환경 그리고 이제 국내산 농산물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써야 우리도 생산을 하지. 이렇게 조금 쓰면서 맨날 엄청 업체 관리하면서 해주세요 하니까 좀 많이 발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요구는 있지만 우리 이제 관내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깨알 홍보를 잠깐 하고 여기에서 우리 이제 영양 선생님들의 영양주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양 선생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국의 영양 선생님이 한 11,000명 정도가 되고 우리 경기도만 학교가 2,400개니까 당연히 한 2,400여 명의 영양 선생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자, 우리 174개 학교 우리 관내 영양 선생님을 대표해서 우리 부안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자, 영양교사와 영양교육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거가 저희 학교가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센터에서 보내주시는 것을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농민이 주시는 친환경 것들이 다 학교로 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걸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말하면 안양 지역이 타 지역보다 먼저 친환경을 시작했고 친환경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교 안양에 있는 선생님들은 친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히 각자 알아서 그때도 밀가루도 무농약을 쓰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인식 자체가 안양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름아름 쓰고 있었고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 부식이 들어와서도 접근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도 좋았고 또 저희가 쓰는 거가 원래 그렇게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이었다면 그 단가를 맞추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관심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올해 27년이 됐는데 지금 안양에서는 저희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제도가 실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주시는 친환경 채소들을 아침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고 있는 거, 눈높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높이 높은 것도 사실 저희 눈높이긴 하지만 저희도 저희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 보여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의 눈높이만큼 저희는 또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눈높이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보니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인식이 사실 말하면 모든 걸 주도해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하는 민원이 사실 말하면 저희는 제 갖고 있는 신념으로 일하지만 결국은 그 민원 때문에 저희 신념이 꺾이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제가 갖고 싶어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방향을
다 좋게 보시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다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또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 거를 표현하다 어머니가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렇게 제 같은 세상이거든요. 어느 쪽은 무시하고 어느 쪽은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세상인데 이 자체가 여론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그 여론에 빗대어 저희 그 관계기관 위에서는 그거를 푸시를 주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푸시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이 위생에 포커스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말하면 그 포커스를 주어지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저는 운영을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위생도 많이 옛날처럼 위생으로 보지는 않아요. 급식이 갈수록 위생도 중요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급식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급식에 참여해서 급식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급식의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드렸던 그냥 일괄 배식이 아닌 스스로 먹게 하는 자율배식도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급식도 저희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선택급식이 들어올 때도 말이 많았고요. 그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옳은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시행하는 거를 바라볼 때 저도 제가 학부모이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집 아이들도 키우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기를 원해서 엄마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길 원하고 그 방향을 또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걸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그 아이가 그걸 잘 따라줄 경우에는 아이는 정확하게 보급성을 바라지만 중간에 튕겨나가면 이제 사춘기가 왔구나라고 표현하죠. 그것처럼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부모님이 너무 막아주는 것이 아닌가. 요즘 부모님은 아이들을 내 울타리 안에서 잘 예쁘게 자라서 끝에 가서는 활짝 피길 원하는데 그것이 과연 저희가 어릴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많은 것을 저 혼자 맘대로 했었고 그래도 실패도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가 없거나 자기 혼자 독립할 경우에는 실패를 안 해본 아이는 그 작은 실패에도 굉장히 크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고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방향을 갔으면 좋겠는 저 혼자 공부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걔의 삶이거든요. 걔가 어떻게 살아갈 걸 본인이 자꾸 고민해 보도록 놔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놔두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선택급식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자기가 양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양을 자기가 맞게끔 퍼가는 건데 이게 퍼가다 보면 어느 날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퍼가기도 하고 먹기 싫은 것도 안 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너희들 안 퍼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교육적으로 좋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걔한테는 그것을 누구한테 강요를 받아서 먹었던 거는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패했더니 내 몸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결정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꼭 필요하다 선생님이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했을 뿐이지 결국은 자기가 그걸 왜 했는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의 그 삶에서의 그 변화를 못 느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중요하다. 학교라는 것은 완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뭔가를 시도해보고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걸 다시 바꿔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자꾸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영양교사들도 사실 많이 깨어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원래 기후 관련돼서 저도 그냥 뭐 기후가 굉장히 문제야 저쪽 북극에서의 뭐 얼음이 녹아가고 있어. 이거 사실 뉴스에 나온 거지만 사실 내가 얼음이 녹는 거는 내 옆에서 녹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굉장히 제가 어릴 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했는데 지금 변화의 뚜렷도 없어지고 어느 날 추워지는데 덥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내가 살할 때 전에 살과 지금의 살아갈 아이들의 세상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에서도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농민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생활 속에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녹아내려서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 기후에 관련된 것을 나눠서 학교 급식 얘기도 해보고 저희 원격 연수 같은 것도 보면서 기후야 변하지만 학교가 변할 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원격 연수를 들으면서 학교에서 과연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어떻게 아이들하고 고민해 볼까라는 고민을 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말로 저희가 진짜 학교에서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대부분이 많이 하고 사실 학교 말고도 지금 나가서 어른들도 먹어도 스테이크를 먹은 것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고기를 먹어야 느낌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고기를 먹어도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산이 깎이고 소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마련하다 보니 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숲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탄소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탄소 중립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교의 식단으로 녹아내릴까 고민은 많이 들어봤지만 시행하지 아직 안 한 학교도 있겠지만 뭐 저탄소 식단이라든가 이것은 채소 식단이라고 생각해서 애들 아예 안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약간만 변형해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밥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기는 최고의 탄소가 많이 나오지만 비건도 있지만 비건보다는 조금은 허락되는 부분 수산물과 뭐 닭까지 되는 저희 학교만의 선생님들과 모여서 생각하는 것은 닭까지만 허용해서 탄소가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단을 짜서 그나마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응하게 조금 더 너무 심각하게 채소만 주면 지나는 식단은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야 된다. 딱 벌써 비건이야 이러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천천히 변화가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저탄소 식당도 하고 있고 생태 관련된 그림책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쉽게 북극에 냉장고를 보내야겠어라는 뭐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림책 관련된 영상 수업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쓰레기 캠페인 같은 거는 사실 쓰레기를 줄이세요 이 구두로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고 맨날 하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 자치회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아이들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들이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자치회를 저희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 협업을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구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한테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너희들이 한번 포스터로 그림을 그려올 수 있겠어? 라고 자치회 얘기하면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포스터를 만들어보거든요. 그 포스터를 들고 캠페인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전체가 모두 다 그 목표량에達때 전체가 다 상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류해보고 내가 먹은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머리어지면 안 된다는 고민도 해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아이들 자꾸 질문하는 거지 가르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지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본인이 어떻게 할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넌 줄여야 된다는 거는 걔한테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양교육을 각각 학교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여있는 연구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푸드 브릿지라고 해서 정말 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채소를 조금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낯선 식재료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는 지금 달마다 저희 푸드비치에서 4월엔 참나물, 5월에 당근, 6월에 감자, 7월에 토마토, 9월에 고구마, 10월에 연근, 11월에 배추 등을 해서 각기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썰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끝에 가서 그 통째로 먹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식단을 쭉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꼭 안내를 해서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너희한테 급식을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해서 저희가 만드는 선생님끼리 모이는 거는 조금 자료도 굉장히 좀 힘들게 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당근이면 이게 당근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식단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학교에 붙어요. 그래서 큰 걸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예 감자라고 하면 감자를 오늘 이렇게 감자를 할 건데 처음에 단계는 습으로 나갈 거야. 그 다음에는 그라타, 그 다음에 진짜 감자가 보이고 감자, 웨지 감자 이렇게 나가서 천천히 적응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하고 나왔더니 저희가 원래 자유선택급식은 채소 샐러드까지 놓거든요. 저희가 원래 뭐 편육이나 이렇게 나가면 상추 이렇게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나갈 때는 아이들은 잘 먹지 않는데 따로 분리해서 자율적으로 스무스하게 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고요. 그때 제가 상추 말고 뭐 당근 이런 거 다 같이 놨는데 저희가 이 푸드브리치 당근하는 날 이후에는 당근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직접 가져가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먹어봐가 아니라 내가 선생님 먹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 아이들이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거를 각각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단이나 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드렸을 것 같아요. 뒤에 선생님들 따로 한 4시간 따로 한번 강의를 요청해서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 따로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부안초를 갔어요. 올해 7월 달에 지금 저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와서 직접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5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식당 배식을 하는 곳인데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좀 기초위원들이 와가지고 학교급식 현장을 직접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1 선택이 부안초였어요. 부안초 가가지고 갔는데 흔쾌히도 선생님이랑 교수 선생님이 흔쾌히 학교도 소개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지금 말한 푸드브리치 관련된 교육활동지가 식당 주변에 다 아이들 학년별로 다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애들이 막 쓴 거, 1학년부터 쓴 거 전부 다 붙어져 있고 그날 간 날이 아이들이 아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절대 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만들어 왔더라고요. 예쁜 손피켓이랑 자기들이 막 와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이제 퇴식구 앞에 줄 서가지고 남기면 안 되지? 토마토가 남았잖아.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쭉 하면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아이들 스스로 활동하는 거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를 제가 눈에서 직접 와가지고 참 훌륭하다는데 안 그래도 그 말씀 해주셔서 제가 증인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싶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제가 깨알 광고를 하면 저희 센터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탄소 그린 식단 레시피 개발을 해요. 지금 26종을 이제 선생님들의 입을 만들어서 현장 적용을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저희가 공식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다시 배부를 하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채식 식단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표현 때문에 괜히 거부감을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해서 우리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후위기 시대에 저탄소 그린 식단 이런 이름으로 해서 현장 선생님들 11명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레시피 개발해서 전부 다 여기서 직접 여기 공유보기를 했잖아요. 직접 조리하고 그걸로 사진 다 찍고 학교에서 직접 그거 실제 식단에다 넣어서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다 체크해서 그거를 전체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작업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과 함께 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깨알 광고를 또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원래 딱딱한 곳이 아니에요. 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는 뭐 하는 곳이 할 수 있는데 늦게 좀 오셨는데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하실까 봐요. 네.
안양 서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신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양초등학교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달초등학교에서 임현입니다. 네. 동아부에서 온 조성입니다. 수원사에서 김상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양 서초에 다 안양 서초에 근무하셨어요? 네, 정명 선생님. 다 정명 선생님 지인으로? 네, 오늘은 다 정명호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참고로 당근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오늘 일부러 이을 소장님께서 친동령과 함께 그 농산물 뿌러미를 준비해 주셨어요. 당연히 친환경 뿌러미겠죠요. 거기에 당근이 있더라고요. 일단 예쁜 당근이 들어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꼭 잘 씹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마 영양교육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이제 정명 선생님이 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학교급식 교육으로 바로 세우기 이 챕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이거 관련 교육 관련해서 또 이제 저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박소영 선생님이 워낙 뭐 현장에서 잘 하고 계신 얘기를 해주셔서 뭐 제가 특별히 덧붙일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얘기 아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급식은 교육이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급식은 교육이다. 내지는 급식은 교육인가? 뭐 이렇게 질문들을 받기도 하는데 참이기도 하고 또 거짓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하시니까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급식 문제로 부닥치게 되면 급식은 당연히 교육이지 이러면서 이제 억압을 해왔어요. 그동안 옛날에 이제 제 경험을 보면 그래서 급식 당연히 교육이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제가 이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억압하는 기제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선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아이들 6학년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한 150명이 급식을 안 먹어. 근데 저한테 통보가 안 오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이긴 한데 150명 분의 음식을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유가 영양교사한테는 안 됐던 거예요. 이 그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사고, 생각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교직원의 일원으로서 자괴감 같은 게 들죠. 아니, 급식이 정말 하루 중에 딱 허리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식재료가 다루어지는 곳인데, 안 먹는 거 먹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그날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전날 저희 내일 급식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아니면 아예 그조차 통보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 과정을 공유해주고 나중에는 그 회의에도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투쟁의 과정이었어요. 저 개인에게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말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도 발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모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회의록이 공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다 정보를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으로서 자리매김이 됐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교과 중심 교육이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은 교과가 아니잖아요.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3조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못이 박혀 있는데 국어, 뭐 수학 이렇게 쫙 있는데 제일 뒤에 뭐가 있냐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뭐 교과 내지는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급식을 교육 내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정하는 게 학교장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보통 50분인데 이 50분 가지고 이 50분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어요. 학교 학생 수가 적으면은 뭐 50분 가지고 여유 있게 밥을 먹일 수 있지만 학생 수가 500명, 1000명으로 되면은 50분 가지고 굉장히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럼 다만 진짜 10분이라도 늘리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 2, 3, 4교시, 그 다음에 5, 6교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협의도 안 되고 급식은 뭔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제도적으로 좀 급식이 좀 안정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매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물론 학교를 나왔지만 좀 드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양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각자 각자 영양교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잘 교육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영양교육 내지는 급식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초등을 졸업하는 학교들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그 한 개인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인 불안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이 교육제도로서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들어봅니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거나 할 때 이게 사실 급식은 교육이다 라는 명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통과가 거의 된 적은 없어요. 통과가 된 적은 없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지 제도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확산되어 온 것처럼 교육급식 관련된 먹거리 교육 관련돼서도 우리의 요구 그리고 끊임없는 제안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노력할 때 또 이제 서명도 하고 의견을 구할 때 연락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 아시는 분인가 봐요. 예전 다 근무하시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공무원 조리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에 조리사, 조리실무원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급식 현장, 이제 학교 관계자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현장과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미리 확인해 왔어요. 급식에 종사하는,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급식 종사자 인력이 74,000명 정도가 돼요. 전국에 23년도 말 기준으로. 그 중에 이제 조리사가 1912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정규직, 공무원 포함한 정규직 조리사가 1371명이었어요. 전국에. 맞아요. 예. 1371명 중에 한 명.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371명 중에 우리 동초 조리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조리사 선생님이 특히 요즘에 이제 조리 현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로봇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폐암 발생도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동초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없더라도 이해하세요. 네. 급하게 몰아가셨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보니까 다 알면 익어가지고 예전에 다 정명 선생님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고요. 저는 안양 동초등학교에 그 조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리주무관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하루 지지난주 빼놓고는 계속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와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여기는 했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별로
특별히 뭐 이렇게 코멘트 할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와서 참석해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또 급식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이 급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진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보니까 조리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무섭게 지금 위기라고 그랬는데 사실 위기가 맞아요. 지금 퇴직한 선생님들 계신데 예전에 환경하고는 완전히 지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뭐 한번 이 조리종사자로 들어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시험도 보고 뭐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뭐 조리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력이 한 20년 이상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다 점수화가 돼 있어요. 20년이 넘어야 20점 만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조리사 공채는 따로 없고요. 조리 실무사 중에서 경력이 높은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거고 그 정규직 공무원 조리사 채용은 한 15년 전에 없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창기에 90년대에 잠깐 이렇게 채용을 했다가 급식이 생기면서 채용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공무원 조리사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분은 대다수가 지금 회계직 공무원과 조리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조금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책임감 면이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조리실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급식 그 먹는 학생들이 지금 줄어드는 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에 1000명 이상 됐던 학교도 지금 500명, 600명으로 다 줄어들고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도 만안구하고 이제 그 동안구하고 나눠져 있는데 평촌 쪽에는 조금 그래도 학생 수가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만안구 쪽의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이제 공동 조리교로 변하는 게 그거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진짜 학생 수 많이 줄었거든요. 뭐 한 300, 400명, 400명, 3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필수 조리 인력만 가지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한 4명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4명하고 10명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티오가 많기는 한데 학생 수가 적으면 기본적으로 일이 있잖아요. 뭐 그 청소라든지 이런 건 똑같잖아요. 그 솥도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으니까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조리 인력이 고령화가 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조리 실무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50대 중후반이에요. 지금 학교마다 40대도 거의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연로하니까 지금 일이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뭐 한 20년 전에 보면 30대도 좀 많고 거의 4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일인데 예전에는 진짜 막 날리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뭐 솥 하나 닦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진짜 지금 뭐 새로 오신 분은 그 파 하나 막 그 대파 써는데도 막 30분씩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퇴직을 해버려서 지금 거의 신규가 지금 많아요. 한 반 정도가 신규인데 그 신규로 온 사람 거를 기존에 있었던 경력 있는 분이 2사람, 3사람 목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조건도 안 좋은데 뭐 왔다가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또 채용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아주 그냥 상설로 채용하는 거 아주 프랭카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리 실무사 모집해서 학교마다 지금 다 붙여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조리 인력이. 그래서 지금 교육청마다 그래서 이제 조리 로봇을 투입하자. 근데 우리가 사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알고 조리
우리 원하지 않았어요, 조리로봇.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심각한 거를 이제 정책 개발하고 이러신 분들이 벌써 느끼고 조리 로봇을 지금 이제 로봇 업체에서 개발해서 이제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계속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한 번 했는데, 뭐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없는지 또 다시 또 공문이 와가지고 추가로 하나가 이제 한 학교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또 받긴 했는데, 이 조리 로봇이 한 대 거의 8천에서 1억 정도 간대요. 근데 이제 지금 개발하는 게 튀김 로봇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튀김 몇 번 해요.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막 1억 원에 가까운 튀김 로봇을 갖다 놓고, 그거 뭐, 그러다 보니까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그 튀김 로봇을 갖다 놓고, 튀김이 필요한 학교는 거기 가서 튀김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이제 로봇이 두 가지예요. 지금 협동 로봇하고 튀김 로봇하고, 튀김은 튀김만 전용으로 되는 거고, 요거는 초창기에 개발한 거고, 협동 로봇이라 그래서 요거는 볶음, 조림 뭐 이런 것도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이게 더 비싸죠, 협동 로봇이. 그런데 이제 지금 기사를 봤더니 강원도 교육청은 튀김 로봇을 막 쓰라고 강제로 막 밀어내나 봐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뭐가 또 있는지 아무튼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튀김 로봇 필요 안 한다고. 근데 막 얘기하면서 튀김 로봇이 좋다고 빨리 들여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방법들이. 근데 이거를 충분하게 사전에 이거를 좀 알아보고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교육급식인 이런 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일인 거죠. 그래서 급식 업무가 단순히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단순 노동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투입해서 그냥 만들어서 찍어내듯이 공장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월 6일 날 실무사들 지금 파업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6일하고 또 한 번 더 지금 예정하고 있고, 요게 이제 관철이 안 될 때는 3월 달부터 이제 완전히 다 늘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선택급식 폐지하고, 방학 때 출근 일수 늘려달라는 거하고, 지금 조리 인력 TO 늘려달라는 건데, 조리 인력 TO 늘려달라는 거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조리 인력을 조금 여유를 좀, 지금 사실은 급식 이걸 운영하면,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급식 하면서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시즌 오픈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었던 급식은 이제는 없어질 것 같고, 제2의 로봇과 함께 하는 급식이 되든지 아니면 공동조리기를 만들든지,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우선은 뭐 교육급식도 좋고 친환경 급식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급식실이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학교마다 지금 조리 인력이 없어서 지금 내년 2월 달에도 정년 퇴직하는 조리 실무사들이 지금 거의 6, 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20일 전에 이제 휴가, 공모휴가? 공무원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봤는데, 그 전에 또 대체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없죠. 교육청에서도 모집하는 데 없는데, 학교, 단위학교에서 더더욱나 없어서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인력 문제가 우선적으로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로봇이니 이런 것들도 다 인력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선은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30대도 많고 40대도 많았는데, 지금은 급식실에 30, 40대는 아예 없어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학교도 한 분 또 그만두시는 분 왔는데 신규를 보내줬는데, 그분이 지금 58이에요. 그 60, 60이 퇴직인데 이제 오자마자 퇴직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학교마다 막 2, 3명씩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없잖아요.
근데 신규 채용하면 다 그런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거의 살림을 안 했는지 이렇게 막 써는 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화도 막 30분 걸리지. 일이 막 꼬여버리니까 또 서로 이제 다투게 되고 좀 지금 약간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좀 안 그런 학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80~90%가 간신히 지금 급식 그냥 겨우겨우 나가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로봇하고 이제 엮어가지고 이 인력 문제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빨리 이거를 좀 해결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봇에 들어가는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티어를 좀 더 늘려주면 좀 양질의 급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도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일도 하고 이제 교실에 가서 또 영양교육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사람 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그냥 밤만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실정이 지금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갑자기 진짜 암울해. 네, 사실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래요. 지금 학교마다 지금 다 꿈꾸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최근에 사실 가장 쟁점과 고민거리가 급식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로 이제 딱 압축돼서 표현되거든요. 일할 사람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뭐 인력이 채용 안 되는 이유는 아니 내가 급식 노동자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열악해. 폐암환자도 많아, 글거교육 질환도 많아. 사실은 여기 아까 근무일수 말했잖아요. 365 근무자가 아니에요. 우리 영양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 일반인들은 275. 예, 365 근무자가 아니고 근무 일수를 정해놓고 그걸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1년에 365일 근무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275일 근무자예요. 여기 공무원은 365 근무자고요. 공무직들이 275 근무자인데 이 근무 일수를 늘리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늘어온 게 275 근무자거든요. 그런 이제 365 근무자가 아니면 당연히 임금이 1년에 365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줘야 되는데 275로 주니까 임금이 낮을 거잖아요. 뭐 이런 고질적인 문제, 아까 배치 기준 문제도 급식 인원수 몇 명당 조리원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교육청이. 그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서 조리 실무원들의 연령도 높아졌고 하니 그럼 작업 속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좀 완화해서 사람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교육청이 그거를 배치 기준을 완화를 안 시키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로봇 나왔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미 급식 현장 자체가 굉장히 시장화되고 상품화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많은 거예요. 저희 이제 이 급식운동 했던 사람들 초창기에 2002년도, 3년도 조례 제정할 때 핵심 목표가 친환경도 아니었어, 그때는. 국산농산물 쓰자였어요. 하도 수입농산물 많아서 국산농산물 쓰자, 그리고 제발 직영으로 전환하자. 위탁급식 안 된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 안 된다. 직영으로 전환하자. 그리고 무상급식 하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탁급식을 갱신의 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직영으로 다 전환해 놨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조리사 선생님도 힘들지만 막 교장 선생님 맨날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이제 조리원도 못 구하고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이제 안 되겠다 위탁하겠다. 맨날 여기저기서 위탁하겠다고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현장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 위기가 맞습니다. 위기가 맞아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참 아픈데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우리 정명우 선생님이 책을 쓰면 최근 또 2, 3년 동안 또 고민이 깊어지셨을 텐데 우리 조리노동자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또 고민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까요? 또 한 말씀. 아니,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급식 이제 시장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시장이 아닌데,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그 기계 판매업자들이라든지, 뭐 인력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조리 인력 배치 기준을 이렇게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급식 인원수를 기계적으로 나눠서 뭐 급식 인원수 몇 명당 조리 인력 1명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 그 급식 환경 여건을 좀 보고 정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넓은 데는 급식 인원이 아무리 그러니까 줄어서 적어졌다 하더라도 공간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소하고 위생 관리하고 이러려면 사람이 당연히 필요한데 50평짜리 아파트를 한두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뭐 30평 아파트를 20명이 관리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맨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싸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되게 쇠담아 그래야 되나 말이 참 안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급식 해보신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식당 배식하고 교실 배식하고 또 완전히 노동 강도라든지 노동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다 감안하고 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 초등학교 100명하고 고등학교 한 30명, 30명하고 똑같아요, 먹는 양.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 인원수로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 수만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나 뭐 병설 유치원 있죠. 거기서 이렇게 먹는 곁다리 그 사람들은 급식 인원에 넣지를 않아가지고 배치 기준에서 빠져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 그것도 싸워가지고 넣고 했는데 이 시설 관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건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노조에서도 과거 오래전부터 싸웠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자본이 기계를 투입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얼핏 드는데요. 그 교육을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뭐 한다고 해서 우리 버시 교육운동을 하는데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리 로봇이 얼마나 어떻게 잘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참 로봇 기계 꾸준히 그것도 관리해줘야 되고 감가상각도 되고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조리 노동자들이 더 가열차게 그야말로 제2의 엔클로저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계 때려 부시던가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건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 이제 쓴 조리 노동자와 관계 맺기는 사실 조리 노동자들이 이제 그림자 노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생들이 이분들도 이제 머리에 위생모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누군지도 더 못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과 아이들이 직접 이분들한테 밥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계를 맺으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하지 않을까. 또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조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또 영양교사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발상이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현장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리 노동자분들한테도 노동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인권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 강사들 와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학생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근데 이분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그 다른 교직원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인권 교육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서로 간의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맺기가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우리 조리 현장에 너무 험악한 지옥과 같은 이야기를 막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암울하긴 한데요.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죠. 네. 그럼에도 또 저희의 앞으로 역할이 있고 뭔가 또 방안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미 학부모님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쩌라는 거지. 끝날 시간이 다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이제 학부모 모니터링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또 모니터링단이 한 155명 올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모니터 다니긴 한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서 친환경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방문도 하고 생산지 견학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는데 또 우리 대표님을 듣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경기도청 앞에 갈 때 모시고 가서 발언 좀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또 발언까지 해주셔가지고 많이 빚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신 학부모님인데요. 아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니터단 활동하시면 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굉장히 생각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부모가 바라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연락 주셨을 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그 주제가 뭔가 어제 봤거든요. 근데 학부모가 바라는 친환경 학교 급식이라는 딱 그 한 줄 주제를 보면서 나도 학부모인데 내가 바라는 학교 급식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에서 좀 답을 찾아보고자 책을 막 좀 더 궁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앞에서 해주셨던 부분들 막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뭐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먹기 좋은 급식 이게 학부모가 원하는 급식이 아닐까. 근데 선생님께서 먹기 좋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먹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도 뭐 그 교육적인 것도 얻어갈 수 있고 건강적인 것도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것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를 먹기 좋은 급식이다, 먹기 좋은 학교 급식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요건 이제 학부모로서의 저의 생각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들 선배님이신 건데 저희 식품 영양을 전공을 했어요. 저희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다른 교과 저 이제 식품 쪽을 했거든요. 이제 가공 관련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탁 넣어주셔서 저는 이제 영양주의에 어쩌면 더 물들어 있는 사람으로서 좀 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면은 조금 많이 배우고 찔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배우는 다른 과목들을 좀 보잖아요. 뭐 단체급식이라든지 혹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영양사라는 직업이 단순하게 밥만 주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그런 식태도 같은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지식적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방안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그걸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옆에서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혀 그게 실제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있구나. 적용하는 게 어렵고 학교에서 열심히 그렇게 수업으로 강의해봤자 소용이 없네. 오히려 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단체급식이었는데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이 봤던 교수님은 단체급식의 실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이제 메뉴 선정하고 이제 메뉴를 준비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리할 때 시간별로 나눠서 그 시간에 맞춰서 작업이 탁탁탁 끝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고 마지막 그 한상 차림까지 끝난 다음에 서로 나누고 이제 공유하면서 그 판정,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이게 서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수업을 좀 보면서 인상 깊었었는데 이런 수업이 오히려 영양사한테도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 조금 충격을 받았다. 이런 교육이 맞는 것인가? 영양사의 업무가 이게 맞나? 이런 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와서야 밥공부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에서 좀 아쉽다. 야야말로 좀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공유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소감을 한번 하는데 마무리 잘 못하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급식을 잘 지키기 위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이미 실천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는 일단 정명 선생님이 그래서 따뜻한 사실은 밥 한 그릇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정명 선생님이 마무리 겸 학교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를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 식당은 붕괴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리 현장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 폭력 영화 보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밥상을 둘러엎는 거거든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폭력 영화나 범죄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밥상 둘러엎는 게 꼭 한 장면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데 기후위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안 했던 거라. 그 나바호족이라고 인디언 그 북아메리카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나바호족의 속담에 보면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결코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대요. 네, 기후위기 시대에 적어도 그 자는 척, 또는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기르지 않는 것이 교육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자본 또는 정부 쪽은요, 기후위기를 끊임없이 개인화하고 또 탈정치화하고 있죠. 좀 전에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탄소 소비라든지 또 탄소 중립, 또 탄소 거래 이거에 이어서 윤리적 소비 이런 등등은 기후위기의 정치성 이런 것들을 되게 숨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화해서 개인들이 잘 살면 기후위기가 마치 좀 이렇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기후위기는 철저히 정치적이고요. 지구의 자본 체제가 불러온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속담, 우리나라 속담 얘기를 드리자면 염을 많이 먹은 소가 힘쓸 날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힘이 뭘 상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 논외로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염을 많이 먹어서 잘 먹고 아주 힘써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급식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장일순 선생님이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밥 한 그릇의 의미는 곧 우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그 의미는 이제
모든 만물의 공생과 순환의 원리가 이 밥 한 그릇 속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음식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날마다 먹는 거잖아요. 날마다 접하는 학교 급식이 이런 그 공생과 순환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어떤 밥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정명호 선생님과 인연 그리고 정명호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밥 공부를 글을 쓰시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또 이제 생각도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편안하게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각 분야별로 의견을 여기서 이제 패널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서 나온 주제가 아니지만 나는 이 의제를 한번 던져주고 싶어 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이경희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안면 있는 게 또 선생님 38년 하시고 퇴직하셨잖아요. 퇴직하시고 오래 만났는데 손주가 4명이라는 말에 제가 지금 깜짝 놀래고 거기서 한 명 또 태어난다고 해서 부럽다 라고 기도 했는데 선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찍 퇴직하길 참 잘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동안의 세월이 주말 한 3년 동안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말에 같이 숫자 지나가는 게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회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많이들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고 의논하고 이런 모습에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좀 침울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안 해도 되죠? 저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연구소에서 소모임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명 선생님도 있고 우리 센터장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경기도에 급식 지원 센터들이 또 이 안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센터가 이런 걸 좀 받아서 가져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명 선생님한테 바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닭공부 모임을 7회 했으니까 개정 증복판에다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까 이제 그런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없으세요? 한 명 정도 더 얘기해야 그렇죠. 그렇죠, 왠지. 아까 이게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제도적, 정책적 영역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학교급식법 개정 이게 원래 2006년도에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을 해서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명제 하에 친환경 급식을 쭉 했었던 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급식의 국가 부담이라든지 아직도 학교급식법은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자체의 조례로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급식연대하고 플럼 먹거리 연대하고 급식 관련 좀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요번에 들어갈 내용이 그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농산물의 국가 부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식생활 교육을 학교에서 제도화 시켜내는 것. 그리고 학교의 급식 노동자, 학교급식법에 조리원, 조리사, 조리신고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인권 보장, 노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의 내용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민의 힘이 없으면
개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민주당도 사실은 뭐 시민들이 막 여론화 시켜내야 그래야 개정이 가능한 내용이라서 이후에 그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요. 아니 실제 필요한데 2006년도 법 개정할 때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저희 이제 학교급식 조례가 다 주민발의 조례였거든요. 경기도도 16만 6,024명, 잊어먹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주민발의 조례였고,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데 과천만 의원 발의였고 안양, 군포, 의왕도 다 주민발의 조례였어요. 그 학교급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이거를 반영해줘라는 서명운동을 통한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모여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높았는데 정말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100만 명이 서명했는데 그거 보고 해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열심히 개기고 있다가 대형 식중독 사고 터지고 나서 그 당시 CJ 캐더링에서 수도권 한 1,500명 집단 식중독 사고 나고 나서 더 이상 안 되고 3,000명?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게 그 당시 국무총리는 한명수 총리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학교급식 5개년 개선대책 만들면서 급식법 개정, 전면 개정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위탁급식 안 되고 직영으로 전환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식은 아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시장화, 이거 저 기계를 생산하는 분야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정도로 이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상품화 시장화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서 정말 우리 염원은 공공성, 공익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관철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인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들이 학교급식에서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또다시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실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나중에 이보유 대표님이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면 꼭 여기 안내해가지고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래도 나는 마무리하기 전에 나 이 말 하고 싶어. 그래도 난 한마디로 할 거야 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없을까요? 아, 그래요? 없을까요? 지적 혹시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지적이요? 네. 조선생 나는 이분한테 듣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 한상진 선생님 영양실 현장에 계시네. 네. 그래 한상진 선생님 현직이니까 얼른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만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후위기가 우리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어디 책자에서 봤는데 어디신지 모르겠고, 그만큼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바 있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지원하고 현장에 잘 접목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벌레가 나왔을 때 우리 행동 지침, 이게 진짜 현장이거든요. 그런 게 잘 현장에 접목되고 그게 교육화가 잘 되었을 때 친환경이라는 이 화두가 좀 더 현장, 실제로 우리 가정 속의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름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교육을 하면서 그걸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친환경 식재료 이기 때문에 벌레가 있고 벌레 먹은 자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안전하다는 걸 그냥 영양사의 입으로 전달을 하면 왠지 이론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 왜 북유럽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현장 체험을 어릴 때부터 채소를 이렇게 채취를 하고 채취하는 가족 속에 벌레가 있는 것도 엄마 아빠의 입을 통해서 이게 먹어서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아이가 학교에 오면 친환경 식재료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 그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돼서 아까 김상곤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함이 들었고, 저도 현장에서 그걸 많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야채를 키워서 거기에 벌레가 끼었을 때 그렇지만 이게 너에게 더 안전한 거야 라는 걸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연구가 돼서 학교로 좀 보내주시면 세선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 또한 기후위기 대응, 이거 정말 저 너무 피부로 느끼는 바이고, 우리가 항상 저 단어 앞에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용어가 요즘에는 어느 곳에도 다 붙어 있잖아요. 지속 가능하려면 그야말로 인간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구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교육화가 되고 또 가정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교육이 지속되려면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새삼 많이 느끼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유기농 지도사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텃밭을 제가 3년 동안 이제 가서 학교 가서 해주는 걸 텃밭을.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벌레가 나왔어요, 거기에. 근데 학생들이 안 무서워요. 처음에 무서워했지만 그 벌레가 왜 나오고 이 벌레가 우리가 화학약을 안 쓰고 화학비를 안 쓰기 때문에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설명해 주고 나니까 안 무서워하고, 한 번은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배를 생산하니까 배를 일부러 껍질을 안 까고 다 그냥 잘랐어요. 껍질을 안 까고 학생들 앞에서. 그래가지고서는 배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알맹이보다 60%가 더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지금 그 사진도 있거든요. 그날 거기서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다 먹었어요. 그러고서 맛있어요, 더 주세요 하고 배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학교에서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뭐 자꾸 뭐 밖에서 암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학교 교과 과정에 아예 그냥 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기후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그 과정 내에 기후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서 유기농업으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환경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교과 과정에 있으면은 저는 학생들은 다 쫓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 갔어요. 근데 저희도 부족하지만 현장 체험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확대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저희도. 예.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늦었지만 딱 한 사람만 더 지정해서 해도 되죠? 제가 아까 풀씨 맞으시죠? 풀씨. 예, 풀씨라고 하셨는데 이 책 출판사 교육 공동체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박공부가 2세, 3세, 4세까지 잘 갈 수 있을지 플러스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수 있을지 포함하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씨님. 뭐 어려운 문제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같이 책의 운명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사와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뭐 오늘 같은 이런 자리들에서 고민이 좀 많이 퍼지고 그러면 이제 책도 같이 책 자체보다 책에 담긴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는데 이제 그것은 또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이 개정 중급판을 낼 수 있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소원하면 네, 이제는 이미 찍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읽고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많이 사면 예, 그 다음에 더 인사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더 이제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시간이 또 정해진지라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꼭 사진 찍어야 된다고 우리 소장님이 꼭 사진 찍어야 돼요. 자, 인증샷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할 건데 죄송한데 이 패널이 이렇게 있으래요. 그리고 죄송한데 나와갖고 뒤에 좀 서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급식 파이팅! 파이팅!